옆에 계신 홍강철님은 제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몇 번 뵀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 한 달 전에 뵀을 때 아주 익숙했어요. 그리고 홍강철님이 전에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도 강의 전에 잠깐 봤던 진청규 기자의 그 북한 영상들 보고, 우리가 그런 걸 본 사람들은 북에 대한 어떻게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바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북에서 지금 나오셔서 남한에 살고 계신 요 소위 탈북자라고도 그러고 뭐 새터민이라고도 그러고 그랬는데, 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좀 몇몇 좀 이상한 보수 단체하고 연결된 분들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홍강철 만났을 때도 제 생각에는 글쎄 북한 출신 이주자, 이주민 아니면 탈북 이주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홍강철님한테 궁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는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정착하신 분들이 현재 한 3만 4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강철 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또 왜 북한을 벗어나서 남한에 오게 되셨는지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북에 있을 때,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사회 체제에 잘 순응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북에 살 때도 북은 어쨌든 기급투쟁을 하는 사회거든요. 뭐 다 아시겠죠? 친일파, 뭐 민족 반역자, 그다음에 뭐 만행자, 치안대 가담자, 만행자, 뭐 이런 전쟁 시기에 우리 그 북한 인민들 뭐 살인하고 도망친 도주자들, 이런 사람들 그 가족은 이렇게 이름 못 쓰게 합니다. 북에서 저리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군대부터 한번 보냅니다. 군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도 북한 체제에 잘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만이 많았죠. 저는 늘 불만이 많다니까 이렇게 사회제도에 대한 이런 그 반감을 이렇게 법을 어기는 데서 거기서 또 찾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이런 위법적인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 위법적인 행위들이란 게 어떤 행위들이었냐면, 사람들 탈북도 시켜주고, 그리고 탈북자 가족들이 북에다 송금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탈북자들이 그 송금도 받아주고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친척들은 다 뭐 높은 간부들입니다. 또 힘이 있고. 그러다 나니까 제가 말려 들어도 또 웬만하면 다 빠져나왔죠. 또 북한법을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13년도 4월이었습니다. 4월 중순이었는데 그 한 친구가 여기로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에 체포돼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날 본 겁니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근데 북에서 체포영장 발부될 때는 남한은 판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도 판사가 하긴 하는데 그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체포영장에 사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검찰소장, 보안서장, 그리고 재판소장, 마지막에 우리 당 세법비서가 합니다. 그런데 이 6명이 모두가 사인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는 6명이 모두 사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범죄는 이게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체포영장 발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얘기로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 쪽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알려준 거죠. 저한테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빨리 튀라고. 이 남한에 나갔습니다. 숲에 떨어지면 알려주면 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었던 거죠. 숨어들어서 친구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2013년 6월에 안 되겠더라고요. 누가 또 저한테 사람 둘 넘겨보내주면 돈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사람 둘 데리고 건너왔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탈북하자 결심했을 때거든요. 탈북, 이젠 이 땅에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세상이 또, 바깥 세상이 또 궁금했거든요. 야, 이제 한번 나가보자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탁을 받고 정진에 있는 사람 둘 데리고 제가 강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나자니까 애들이 몇 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잘 살았으니까 우리 애들도 행복하게 살았었죠.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은 애들이 살 돈을 마련해 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일을 또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 둘 데리고 건너왔는데 그게 2013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6월 20일에 건너왔는데 건너오고 보니까 사람 데리러 오겠다고 나한테 부탁을 했던 사람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제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이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됐던 겁니다. 원래는 제 한국 올 생각이 없었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북에 있으면서 이 한국에 제 보내준 사람 많습니다. 이 한국에 제가 보내준 애들이 그 친구들이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서 알죠. 한국에서 탈북자들 이렇게 차별하고 이등국민 대우를 받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대신 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이쪽에 가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다라니 갈 수 없이 제가 이끄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제가 왈가왈부에서 네.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현역 군인이셨다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 외부에서 송금되는 돈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셨는데 네. 그때 수수료가 다른 사람들은 한 20% 뛰는데 한 10% 정도 뛰고 전달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는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 게. 네. 뭐 에피소드 좀 관련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다 돈 송금하지 않습니까? 돈 송금하거든요. 돈 송금하면 중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금하면 그 사람이 중국에서 10%를 떼는 거죠. 그렇게 북으로 또 송금하면 북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주는 사람이 또 10%를 떼입니다. 그러면 보통 20% 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화시켜주고 거강꾼이 한 명 붙게 되면 또 10% 떼는 겁니다. 그러면 30%를 떼고 70%를 탈북자 가족들이 받죠. 지금은 40%씩 뗀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위험하다는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 많았으니까 우리는 돈을 이렇게 멀리 애돌아서 받지 않고 또 경비대, 제가 국경경비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에서 이렇게 던져도 됩니다. 두만강이라는 거는 이렇게 좁거든요. 물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두만강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또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건 아닌데 남한에 오셔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다는 거는 이게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 아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 3만 한 3, 4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 거의 3분의 1은 무산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 함경북도 무산군이거든요. 함경북도 무산군이 무산광산이 있는 데입니다. 철광산. 뭐 세계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가죠. 그렇게 매장량 큰 데인데 광산이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무산군 인구가 20만이거든요. 양강도 해산시, 양강도 소재지라는 그 소재지가 해산인데 해산시 인구가 20만 좀 넘습니다. 그러면 도소재지하고 우리 무산군하고 인구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역점만 15개 있습니다, 우리 군에. 역점만 15개가 있고 넓이도 완전히 높습니다, 우리 군은. 그렇게 그런 데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였던 거나 지금 까먹었네요, 제가. 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서 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또 아이 때부터 이렇게 학생회 간부도 하고 군연합단체 위원장이라고 이게 큰 대회 할 때면 제가 위원장 나서서 뭐 부령도 치고 뭐 지휘도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우리 또래 그리고 저보다 한 2, 3년 우리 선배들까지 그리고 아래로 한 2, 3년 후배들까지 저를 다 합니다.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거든요, 제가. 그런데 국정원이 턱 오니까 저를 지금 간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탈북에서 오는 과정에 라오스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사람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 지인분이 저한테 그러죠.
야, 너를 그저 뭐야 너한테다가 사람들 데려오라고 부탁했던 애가 국정원에다 널 간첩이라고 신고했단다. 이러는 거죠. 아, 그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 그 태국에 들어왔는데 태국에서 또 들었거든요. 그 말을.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탁 들으니까 아이 진짜 사실이네 이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화려한 휴가라는 그 남한 드라마 있습니다. 5.18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거 제가 북에 있을 때 봤거든요. 거기서 고문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동생을. 아,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처음 나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들어가면 고문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던 거죠, 제가. 그리고 들어왔는데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지금 저를 간첩이라고 조사를 하는 거죠. 독방에 가둬 있고. 첫 독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 이게 내가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첫 들어서니까 한쪽은 조사실이고 이쪽은 침실인 겁니다. 그리고 CCTV 다 달려있고 TV 냉장고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척 보는 순간에 아, 얘네 장기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완전히 두려웠죠, 제가. 근데 제 이렇게 싸움은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맞는 건 싫어합니다. 때리는 건 1대1로부터 싸우면 때리긴 해도 맞는 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직 맞아 못 봤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기싸움 싸대기를 한번 몇 번 맞긴 했는데 술 먹고 취해서. 그랬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었죠. 국정원에 와서. 어쨌든 최종 무죄 판결 받으셨죠? 네. 그래가지고 뭐 1심 국정에서 많이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네. 그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탁 와서 첫 보면 사람 많이 대상해봤으니까 첫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급수되어 있는 사람이겠다는 거 알죠. 국정조사관들 5명이서 저를 조사했습니다. 국정조사관들이. 다른 탈북자들은 1명 조사하거든요. 1명 1대1로. 근데 저는 5명이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국정원 간부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 너 칼 858기 폭파범 김인일 아나? 그러는 거죠. 모릅니다. 여기 와 보니까 그 만화책에 있더라고. 근데 그랬죠. 야, 김인희도 115명이 탄 비행기 폭파시켜서 다 죽였는데도 감옥도 안 가고 그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넌 뭐 나쁜 짓 한 거 있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또 갇혔는데 내가 언제 나쁜 짓 할 새가 있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인정해. 야, 김인희도 감옥 안 가네? 네가 감옥 가겠어? 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폭파시키고 완전히 그 반인적 범죄 아닙니까, 그게. 사형에도 마땅한데 아, 감옥 안 갔다니까. 아, 그리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국정원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저는 간첩이라는 게 하나의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얘네 선전에 써먹긴 하겠지.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직업이네. 그런데 거기다 선전에 써먹는다니까 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내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냐면 그 너같이 들어와서 간첩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그 남한에서 국정원에서 또 북한 간첩들 잡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서 기순한 사람들도 많다. 전행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가족을 북에서 안 다친다는 거죠. 안 다쳤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그다음에 보니까 사실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북에서 파견된 간첩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체포돼서 그다음에 그 심리전단 있죠. 국방부. 거기에 동원돼서 심리전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러시던 분인데 이후에 고난행군 시절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중국에 가서 무역사업 하시다가 북한 사람 알게 된 겁니다. 북한 간부를. 근데 그 간부가 누구였냐면 총참모장이었습니다. 리영춘이. 그러다 나니까 그 친구가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만나서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변절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남한에 파견돼 갔다가. 그렇지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싶다니까 그 어머니한테 데려다 줬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투원이라 하거든요. 여기 파견되는 사람들 보고 어머니가 그때까지 전투원 대우를 그대로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잡혀서 또 그다음에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분 또 변호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교안입니다. 태평양에 있을 때 황교안이 예. 변호사였거든요. 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일을 직접 겪으셨네요. 네, 그리고 뭐 국정원에서는 우리 홍강철님을 어떤 선전 도구로 또 사용하려고 네, 그랬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해놓고 또 공작을 하고 참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라 말하 날그 구실리 나면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예? 북에 있는 가족들 다 데려다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언론에 절대로 안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전은 절대로 선전이 안 써먹는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4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에 검찰 조사 끝났거든요. 3월 12일 날이었는데 서울구치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독서 좋아합니다. 독서. 그러니까 책을 계속 보다 나니까 그 안에 그 사동 안에 있던 책은 다 본 거죠. 제가 14마에 있었는데 제가 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책 좀 가져다 달라니까 사소 그 안에 사동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한테 책 가져다 달라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형님 여기 있는 책 다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신문이라도 가져다 달라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동에 있던 신문들 다 가져다 날 준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문화일보 사회면에 딱 보니까 국중은 밥 먹고 14kg 살찐 간첩 이렇게 제목이 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그다음 그 책 보니까 홍모 씨 40세 이렇게 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본능이 또 살아난 거죠. 그 독방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 달아가면 모두 발차기 빡 해서 문을 꽉 찬 겁니다. 제가 거기 CCTV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발로 차고 개새끼들아 막 그랬죠. 제가 완전히 완전히 그 지랄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국정원 애들 데려오라고. 이 새끼들이 사람 새끼 맞냐고. 약속 왜 어기냐. 그러면서 막 거기서 행패질했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그다음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우리 가족들 데려다 주겠다 했는데 그럼 좋다. 언론에 낸 건 이제 엎진 인물은 담지 못하니까 우리 가족들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이랬죠. 검사가 뭐라 하냐면 국정원이 알아보니까 그 홍강철 씨 가족들 데려다 주겠다 한 게 아니고 홍강철 씨 가족이 자체로 탈북을 해서 제3국 공강까지 들어오면 그때부터 국정원이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 날 사기치기 난 얼리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또 뒤집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무죄 받게 된 겁니다. 감옥 투쟁